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지금 국회는 검수완박 문제로 강경 대치 상태입니다. 이 민주당은 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겠다면서 계속 뭔가 강경 노선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그 장관 후보자들 놓고도 사실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를 얘기 나누기 위해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제 뭐 이 그 윤석열 정부의 초대 정책위 의장을 이제 맡으시게 됐는데 이 시작부터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어쨌든 뭐 국회가 아주 시끄러운데, 근데 그 얘기하기 앞서서 지난 대선 때 우리 의원님께서 또 후보 단일화 국면이나 캠프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면 참 후보 단일화가 된다 안 된다 뭐 몇 번이 뭐 틀어지고 해서 상당히 긴박한 일이 많았는데 그때 물밑에서 협상 창구 역할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좀 재밌는 뒷얘기 있었으면 좀 일단 한마디 해주시죠. 여러 채널이 있었죠. 그렇죠. 네, 한 채널이 아니고 여러 네. 채널이 있었고, 저는 이제 아주 원로 되시는 한 분하고 네. 이렇게 2월 3일 날 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있으셔서 이제 물밑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갔었고, 네. 마지막에는 이제 합의문까지 다 초안을 잡아서 네. 이 합의문은 이제 그 원로분께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해서 구술을 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직접 다 적고 네. 그래서 보여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후보한테 그걸 문자를 보냈죠. 그래서 네. 그리고 전화를 드려서 네. 얘기를 하니까 이게 상당 부분 이게 진행이 됐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승낙을 받고 네. 또 후보께서 그 당시에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도 좀 얘기를 하셨습니까 하고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또 그분들한테도 다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최종 번호를 이제 저희가 보냈고 그걸 또 그쪽에 네. 그 상대 쪽에다 또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네.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이게 없었던 일이다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런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게 될 뻔했는데 또 안 되고 또 나중에 직접 그 장제원 의원이 나서서 했는데 그때도 또 막 틀어지고 하여튼 굉장히 여러 번 틀어졌는데 그때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네. 그런 문제를 풀어오는 방법이 아니었나 싶어요. 안철수 후보님의 당시에 안철수 후보님의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스타일이다. 저는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었고 네. 그때 경험한 게 있었고 네. 이번에도 또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했어요. 어느 정도 그렇군요. 예측이 가능했어요. 이게 쉽게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런 형태로 거의 왔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어려움을 거치면서 어쨌든 어제 이 합당까지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당이 합당을 했는데 쉽게 되지 않겠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빨리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합쳐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쳐진 국민의힘은 이전의 국민의힘과 정체성, 노선 이런 거에서 뭐가 많이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다. 예, 먼저도 또 합당에 대한 그 대표단도 제가 먼저 한번 또 좀 맡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합당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깨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원, 뭐 당명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다 그걸 수용 다 했었죠. 그랬다가 이제 마지막에 깨졌는데 그 당시는 권은희 의원이 이제 파트너였었고요. 네. 근데 이제 권은희 의원의 그 생각하고 안철수 대표의 생각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저를 출당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국민의힘하고 가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글쎄 그런데 아니 그 당의 정체성하고 안 맞으면은 본인이 탈당하면 되지. 의원직 잃잖아요.
아니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요. 여기는 이 당은 이 비례대표는 당의 대표지 자기 혼자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것처럼 나는 내 거 가져나갈게 하는 건 맞지 않지 않아요? 또 뭐 그 당의 기여도라든지 네. 또 그건 뭐 안철수 대표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고 그러나 전에도 이렇게 네. 협상할 때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차별금지법 같은 네. 거라든지 당명을 바꿔달라든지 네. 그래서 그게 깨지는 그런 거였는데 당신은 아마 합당할 생각이 없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처음부터. 합당할 생각은 없는데 예. 그냥 신용만 했다. 예. 근데 요번에 단일화 국면 때도 권은희 의원이 뒤에서 이 단일화가 두 차례 깨지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권은희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뒤에서 그 이재명 단일화를 추진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이제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를 추진을 했었고 권은희 의원은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은 기존 입장이 정권 교체였고 문재인 정부 심판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재명 후보랑 단일을 하나요? 이제 그게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네. 국민의 변으로 본인이 대통령 후보를 나왔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정권 교체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 연장 쪽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비교적 저는 쉽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할 줄은 몰랐었죠. 글쎄요. 거기에 권은희 의원의 역할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몸값 올리고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검수완박 국면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여당 그다음에 친여 무소속을 다 합치면은 탈탈탈 다 끌어모으면 179석이에요. 근데 필리버스터 종료시킬 수 있는 게 180석 아닙니까? 한 석이 모자랍니다 지금. 근데 권은희 의원이 지금 노골적으로 친여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만약 이분이 배지를 달고 나가면 저쪽에 한 석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권은희 의원을 배지를 붙여서 내보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권은희 의원하고의 관계는 또 저희가 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또 어떤 신의적인 관계로 있는지 네.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안철수 대표께서는 아마 출당 조치를 해서 네. 의원직을 좀 이렇게 떼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뭐 안철수 대표 개인은 그럴 수 있지만 이미 합당을 한 이 당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곤란한 거 아닌가요? 비례대표 한 석을 그냥 내버리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그렇다고 뭐 그걸 합당을 불가한 이유로 저희가 또 얘기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예, 예. 안 대표한테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좀 그 이제 협상하고 계신 홍철호 전 의원님께서 부총장께서 아마 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검수완박 얘기로 이제 가보면요, 이제 가장 핫한 이슈인데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나서 면담을 했어요. 처음엔 뭐 면담도 거절하더니 면담을 했는데 말이 애매합니다. 이 보면은 이 검찰이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국민을 위한 입법이 돼야 된다. 도대체 어느 쪽에다 힘을 실어주는지 아주 애매하게 이럴 데 없는 화법을 썼는데요. 도대체 이거는 검수완박을 찬성한다는 겁니까? 반대한다는 겁니까? 저는 검수완박을 찬성할 거로 봐요. 찬성할 거다. 예, 왜 그러냐면 네. 야당에서 지금 저희 당이죠. 저희 당에서 사실 이러한 아주 나쁜 법, 네. 국가의 기둥을 허물고 있는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의견을 밝혀주시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에 대한 대답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글쎄 말이에요. 어제 네. 이렇게 얘기한 거로 보면은 나는 찬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대선 공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걸로 해서 검찰엔 요 정도의 수사권을 주고 검찰에 이 정도를 주고 해서 두 개의 역할을 나누자. 이게 본인의 대선 공약이었고 정책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다 뭉개는 거 아니에요. 뭉개서 싹 뺏어서 다 여기다 준다는 건데 이건 자기 생각하고도 틀리고 공약도 위배하는 거 아닌가요?
정치를 감정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영을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역사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고 국민의 편익이나 그렇죠. 또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정치가 작동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개혁이라고 그러잖아요. 개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개혁이라고는 아주 나쁜 포장지로 포장을 한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20일 정도 남긴 물러가는 정권이 개혁하는 거 보셨습니까? 보신밖에 안 하죠. 자기 이익밖에 안 챙기는. 예. 네. 근데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 오늘 뭐 법원 행정처도 반대 입장을 조목조목 다 얘기하면서 13개의 반대 조항을 얘기했고 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까지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대한변협 같은 경우 위헌이다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헌법상에 수사에 관해서 규정한 것이 한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은 검사한테 있다. 그리고 또 헌법상 헌법기관이 검찰총장이에요. 그럼 헌법은 수사에 관해서 검사한테 우선적인 권한을 주려는 정신으로 취지로 이해되는데 경찰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근데 굳이 이거를 뺏어서 검사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민주당의 이제 조응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얘기하죠. 참 귀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집권 세력에 있으면서도 옳은 소리를 늘 하셨었고 이번에 어제도 이제 이렇게 친전을 다 보내셔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헌법에 대한 위배되는 사항이다 그러면서 옳은 말씀을 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왜 이런 것들이 민주당 내에서 이 필터링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 만장일치라고 그랬거든요. 의총에서 만장일치. 아니, 만장일치가 되는데 왜 의원이 나와가지고 반대라고 반대하고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의총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정말 이건 뭉갠 거죠. 의총에서 말 못하게 대충 하고 끝내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도 잘 알잖아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 당도 옛날에 야당할 때 늘 강경파의 목소리가 셌습니다. 그래서 그게 야당이 됐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겪는 과정이긴 한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정말 차분하게 지도부가 성찰하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가야지 꽤 많은 뭐 한 절반 정도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라는 것을 당론이라 그러면서 만장일치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만장일치를 했는데 불구하고 반대하는 헌법 위반이라고는 의원이 나오니 당의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데 이 필리버스터를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이 하겠다니까 이거를 무산시켜야 되는데 정의당이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지금 회기 쪼개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회기를 쪼개서라도 한 경우가 전에도 있었어요. 공수처 때, 검경수사권 조정 때. 그렇습니다. 회기를 2, 3일로 쪼개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나만 하게 참 그때도 정말 우스운 일이었는데 이거 또 하겠다는데 이러면 막을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현실적 측면에서 의석수가 적은 당의 한계지요. 없습니다. 먼저도 다 당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거 맞는 것은 유일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국민들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가다가 안 되면 국민을 상대로 국민들한테 고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판단을 국민이 불같이 일어나시면 제일 무서운 게 여론이기 때문에 그건 못하지.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 키를 쥐고 있는 분이 박병석 국회의장이신데 이 국회의장이 과연 회기 쪼개기라는 이런 또 편법, 정말 계약법을 처리하는 이거를 도와줄 거냐? 근데 또 공교롭게 해외 순방을 가신다네요. 그러면 본인은 모른 척하며 또 국회 부의장 김상희 부의장한테 넘겨갖고 책임은 떠넘기고 가버리는 수를 쓸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헌정사에 저는 박병석 의장님께서 5점을 남기실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이 이런 걸 손에 피밀 치지는 않을 거다. 그 작년도에 그 언론 그 재갈법 같은 경우 할 때도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하시면서 미루셨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더 일선에 와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네. 정치의 일선에. 네. 한복판에 국회 중심에 서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또 충청도에 기반을 두고 그렇죠. 있고 예, 하시기 예. 때문에 저희 충청도 의원들이 박병석 의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실질적으로.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믿을 만하신 분이시고 항상 네. 역사를 보고 국민을 보고 네. 정치를 해오셨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인품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박병석 의장님께서 의도적으로 비겁하게 피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건 사실 문재인 정권 비리,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비리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난리를 치고 있다라고 이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 당선자께서 검찰총장을 할 때 네. 검수안박을 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윤석열 총장은 원전을 비롯해서 뭐 울산 네. 부정선거 사건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네.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랬어요. 네. 안 나가니까 야 수사권 완전히 뺏겼다. 건수안박을 그렇죠. 했다. 그래서 그때 밀려났죠. 밀려났잖아요. 그 사태의 변을 남기시고 그러니까 검수안박을 하지 마라 하면서 사직서를 내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랬으면 진정성이 있다면 나가든 있든 네. 이 법을 그때 통과시켰으면 또 모르겠어요. 나오니까 가만히 뒀다가 이제 대선에서 또 지고 나가지고 네.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여당의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덮으려고 하는 이 방탄에 네. 아주 그 나쁜 선례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의심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참여연대에서부터 자당의 의원들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네. 이 강성 지지층을 빼고는 이거를 국가의 기둥이 허물어지는 거고 네. 또 원칙이 사법 체계가 흔들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허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대우를 형성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받을 만하죠.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의 정책 공약과는 반대로 가는데도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사실상 찬성해 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결국 자기 비리를 자기가 방탄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 세계 나라에서 이거를 분리한 나라가 없습니다. 있으면 갖고 와보라 그러세요. 그리고 검사가 수사를 다 해서 네.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수사를 안 하고 영장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청구를 하지요? 그냥 경찰이 신청하면 그대로 헛개비처럼 해야 되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냥 꼭두각시 그냥. 또 경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 드루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드루킹 사건이 있었을 때 지나다니고 할 때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 같은 거 하나도 압수수색 안 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 쓰레기 더미에 있는 것도 그냥 놔두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다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특검이 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간다고 하는 것도 또한 맞지 그렇죠. 않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법 체계는 정말 국민 여론도 수렴을 하고 해야지 아주 연구도 많이 하고 해야 될 거라고 한다면 하는데 또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의 일부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도 맞고 네. 그런 선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그 안에서 개혁을 하면 되는 그렇죠. 것이지. 맞아요. 네. 지금 검수완박을 해가지고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검찰 그냥 없애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상 그냥. 없애버리는 예. 거죠. 네네. 자, 이제 청문회, 그 장관 후보자들 얘기를 좀 가보죠. 지금 뭐, 이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 다음에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이 세 명은 절대 안 된다. 라면서 총공세를 펼 태세입니다, 아마. 근데 이제 첫 번째, 정호영 전 장관 같은 경우 정말 누가 봐도 약간 논란이 좀 있긴 있어요. 아들 문제, 딸 문제, 또 병역 문제. 뭐 매일매일 새로운 게 하나씩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물론 그 당선인 쪽에서는 그 청문회까지 가서 판단하자라고 했는데, 야,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래도 조기 자진 사퇴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당내 분위기는.
우선 두 가지로 얘기할 수 네. 있습니다. 이제 야당 쪽에서 공격을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의혹 제기한 게 의혹으로 있느냐, 네. 제기한 게 팩트로서 명확하냐, 네. 이거를 좀 가렸으면 좋겠다. 아, 네네. 이게 닮은 꼴이 있어요. 네. 조국 전 장관. 그렇습니다. 네. 의전원에 입학을 그렇죠. 한 거, 또 뭐 교육자들이고요. 또 두 분 다 뭐 교육자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조국도 네. 교육자고 또 그리고 또 아이 문제고 병역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팩트로 확인되면 네. 그거에 대해서 책임 묻는 거야 뭐 당연히 물어야 네. 되죠. 그러나 의혹으로서만 지금 현재 존재를 네. 하고 있고 예를 든다고 하면은 그 의전원에 1등부터 쭉 있는데 합격을 한 사람들이 있고 예비자 명단에 네. 들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건 몰랐던 사실이에요. 아, 네. 그래서 앞에 합격자들이 네. 등록을 안 하니까 그 뒤에 있다가 올라간 거고요. 아,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심사를 봤는데 다 만점 네. 줬다고 언론에 났잖아요. 네. 그게 아닙니다. 20점 만점인데 17점 얼마 거의 뭐 그 아주 하급에 이렇게 받고 네. 이런 것들이 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제기한 문제들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에 네. 기반하여서 정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 사실 도덕적 기준 하에서 정부가 되고 구성이 되고 대통령이 오른다고 하는 것만큼 취약성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YS 대통령이나 DJ 대통령은 인생을 살면서 민주화 투쟁이라고 하는 큰 결과물을 가지고 네. 그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고생했으니까 네. 국가를 한번 민주국가로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 네. 이렇게 인정을 해서 권력을 부여했다고 한다면 네. 우리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가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질 때 네. 이거를 국민들이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네. 이게 어느 사람이 잘 지키겠나? 네네. 그래서 윤 대통령을 세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도덕적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자산이 도덕이잖아요. 아. 도덕은 정말로 이게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아우, 네. 그거 지키려면 본인도 굉장히 뼈를 어렵죠. 깎는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가 높고 아. 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그 평생을 살면서 순백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좀 결함도 맞습니다. 있지. 네. 그래서 그거를 제기하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네. 보고요. 또 야당이나 국민들께서 의혹의 눈길로 보시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또 쳐다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더 성실하게 정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야 되고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네. 저희 당 같은 데서 가만히 안 있지요. 아, 네. 그거는 네. 그 자정작용이 있는 당이니까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네. 대신 의혹에 대해서는 팩트를 정확하게 국민들께서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네. 후보자의 해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법적으로 보면 아직 걸리는 건 아닌데 이 정치라는 게 또 어떤 정치 감정의 문제도 있고 또 정서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나한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라 엄정하게 다시 한번 봐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조국 전 장관하고 별 다를 게 뭔가 이런 또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혹시나 이 정호영 후보자 논란이 오래 갔을 때 청문회까지 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때까지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적인 타격을 입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든 야든 인사 문제 있었을 때 인사권자는 늘 부담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하기가 네, 어려운 네. 것 중에 하나지요. 네. 그래서 특히 조국의 닮은 꼴이 유사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네.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상당히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후보자가 네. 이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과정으로부터 정확한 팩트가 없으면 저는 네. 뭐 국민들의 요구가 네. 그대로 반영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이번에 정호영 후보자 얘기 나오면서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문제가 조금 있는 건 알았는데 개혁의 적임자라서 그냥 갔다라고 했는데 이 말 이후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느냐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증 제대로 안 해갖고 그냥 밀어붙인 장관급 후보자만 한 30명이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이 경각심 때문에 윤 정부는 안 그랬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여기 검증 문제 앞으로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왜 있지요. 네. 그런데 그 검증에 문제가 있는데 문 대통령 때는 7대 기준이라고 그런 거를 발표를 네.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네. 국민의 눈높이 정도로 이렇게 눈높이, 맞추면 네. 상식과 네. 국민의 눈높이 정도에서 맞추면 된다고 네. 보고요. 한덕수 총리는 제가 검증을 그 총리 청문회 간사를 제가 지금 맡고 있잖아요. 네, 네. 맡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 국민들께서 믿으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뭐 몇 가지 사소한 얘기들이 좀 나오긴 나왔었잖아요. 뭐 예, 그래 나왔습니다. 임대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 네. 그 임대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해명을 또 하실 텐데 네. 외국인한테 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 뭐 총리 후보자가 어디 부동산에서 부동산에서 내놔서 가져간 건데 네. 그게 뭐 개인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탈세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믿으셔도 되겠고 네. 그 다음에 뭐 한 4억 조금 넘는 금액을 연봉을 받으신 거거든요. 네. 그 돈의 합계가 이제 18억 정도 된다는 네. 거죠. 몇 년 동안에. 네. 근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도 해군 참모총장인가요? 네. 관두고 나오셨을 때 1년에 3억 6천씩 받으셨어요. 근데 총리 지내신 분이 4억 조금 넘게 받았거든요. 네. 그냥 많이 받았잖아요. 네. 국민 눈높이가 많잖아요. 국민 눈높이로 보면 많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세금도 많이 냈어요. 아, 네. 세금도 많이 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세전이에요. 네. 세전 금액이고 네. 또 이 속에는 각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것저것 빼고 하면 또 큰 금액이 아닙니다. 네. 예, 그런데 어쨌든 뭐 4억이라고는 4억 2천이라고는 큰 덩어리만 봐서 그렇지 네.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없고 네. 그다음에 또 한덕수 후보자님은 여야를 네, 그렇죠. 넘나드셨잖아요. 네. 정치인이 아니세요. 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발탁해서 국가가 요청해서 그렇죠. 부음받아서 가서 일하신 거예요. 네. 때로는 총리로, 네. 때로는 장관으로, 네. 때로는 대사로. 네.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국가가 오락해서 가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께서 무슨 뭐 개인적인 욕심이 있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재물 욕심이 네. 있으신 분이 아닌 거로 보여져요. 뭐 이제 자산의 규모는 조금 있으시던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혹여라도 민주당이 어떤 정치 공세적 측면에서 이 총리 후보자 인준 안 해주겠다라고 끌거나 인준 표결해서 부결시켜 버리겠다, 뭐 이거 위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의석수가 저희가 적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하, 예. 이거, 예. 그래서 그냥 이제 민주당한테 네. 그냥 도와달라고 읍소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여기에 대해서도 절대 안 된다. 뭐 청문회 보이콧까지 얘기하면서 근데 막상 별로 흠을 잡지는 못하고 있어요. 별로. 근데 어쨌든 한동훈 후보자 절대 못 해준다. 막 이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찍어내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미워했잖아요. 그렇죠. 쫓아내고 수사하고 수사를 뭐 10번도 더 하고 뭐. 검언 유착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무혐의로 밝혔지 네. 않습니까? 그래도 공정과 정의를 세우려고 몸부리쳤던 검사예요. 네. 내 편이 아니라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찍어내려고 했던 사람이 네. 또 공교롭게 또 법무부 장관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또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싫은 거지요. 근데 절대적으로 싫은 거 하고 네. 검증하고는 전 틀릴 수밖에 없다. 네.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네. 불가합니다라고 네. 고하지 아니하고 네. 감정적 접근으로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법무부 장관이면 우리를 탄압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네. 또 수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요. 네. 그리고 본인이 수사 지휘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개별 사건에는 관여 안 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 전반적인 법무 행정이나 이런 거를 하겠다는 뜻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상설 특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해서 검찰을 아예 무력화시키겠다니까 그럼 상설 특검이라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한마디 툭 던진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아마 민주당이 또 경기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수완박을 한다 하더라도 상설특검 제도도 있고요. 네. 또 경찰로 간다 하더라도 그 경찰청장을 네. 신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해도 네. 시간의 차가 있을진 모르지만 네. 기본적으로 얼마든지 네. 그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또한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찰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경찰의 수사의 질이 인권 보호에 대한 질이 네. 검찰보다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네. 또 이 공백 기간 동안에 범죄가 판치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사법 체계의 큰 고민을 국민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건데 네. 이러한 근본적인 그 고민이 아니라 네. 어떠한 정권이 저질렀었던 비리나 네. 또 의혹들에 대해서 제기된 것들을 묻기 위해서 이런 검수완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거기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이 민주당이 좀 입법 폭주, 그다음에 그 숫자를 이용한 그 밀어붙이기 이런 그 기분이 들긴 하는데 그 거꾸로 이렇게 이제 검수완박 문제, 그다음에 청문회 문제 이런 걸로 싸움판이 국회가 되다 보면은 결국 윤석열 정부가 시작부터 결국 그냥 싸움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서 협치는 물 건너가서 국정 운영이 하기 정말 힘들어지는 법 하나 통과시키기 힘든 그런 일이 생길 텐데 이건 참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험난하지요. 네. 의석수가 부족한 정당에 배출한 대통령은 네.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보고 가야 되고요. 저희 당선자께서도 그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근데 이제 거꾸로 보면 이 야당이 될 민주당이 이렇게 자꾸 폭주하고 발목 잡기로 나오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국정을 좀 제대로 빨리 해서 우리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왜 저러냐? 라고 뭔가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민주당이 심판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네. 5년 동안 야당을 해봤잖아요. 네. 그때 하면서 저는 앞으로 20년 이내에 네. 권력을 못 잡겠구나. 전 그때 정말 절망 같은 걸 느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대 들어와 가지고 지방선거도 졌고 네. 또 탄핵 받으면서 대통령도 졌고 네. 총선에서 저 지방선거도 졌잖아요. 그렇죠. 계속 쳤죠. 뭐. 그리고 총선에서도 또 졌지 않습니까? 4연패.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잿더미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완전히. 잿더미가 되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놨잖아요. 네. 그때 정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지금 저 큰 덩어리로 네. 아직 다 살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0.73이라고는 이 아쉬움 때문에 인정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저는 야당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일어날 때는 네. 정말 그 아주 극한적인 저 바닥까지 가지를 않으면 쉽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는 게 제가 5년간 경험한 겁니다. 그럼 이런 추세로 가면 이 지금 민주당이 대선 지고 지방선거 지고 총선 지고 하는 과거에 국민의힘이 겪었던 그 사이클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반성할 만큼 반성하고 네. 훈련시킬 만큼 훈련을 시키고 네. 바닥을 구경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었을 때 동정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기회를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는 견제를 위해서 네. 또 국가를 위해서 야당도 키워야지 이 동정의 마음과 네. 또 국민들께서 야당을 키워야 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힘의 균형이 필요하구나 느끼도록 할 때가 야당이 소생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저희 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셨었고요. 네. 또 2년 동안 치열하게 중도로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하셨던 네. 그 결과들이 네. 이번에 이제 대선 결과로 나왔는데 그게 지금 이제 역전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전국 얘기는 요 정도에서 그치고 그 의원님이 내신 이 법안 이게 하나 지금 굉장히 그 눈길을 끄는 게 있는데 BTS 병역 특례주는 그래서 이 그 법안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지금. 찬성하는 분은 찬성하는 분대로, 반대하는 분은 또 반대하는 분대로. 근데 뭐, BTS 또 이 팬들은 뭐, 당연히 해줘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또 젊은 남성들은 왜 쟤네들 해주냐, 우리는 뭐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의원님이 이 법안, BTS
특혜 법안, 이 병역 특례 법안 왜 내신 겁니까? 이 법안은 20대에도 냈었고 21대도 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네. 지금 병역에 특례를 주고 있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되고요. 네. 두 번째, 국가의 이득이 정말로 뭐가 국가의 이득이냐, 국익이 뭐가 네. 정말 맞느냐, 부합하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우선 공정하고 정의로우냐라고는 설명을 좀 해드리면 네. 지금 병역 특례를 42가지, 42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든다면 전주 대사슴놀이 같은데 우승을 해도 병역 특례를 해줍니다. 그럼 국내 아닌가요, 그건? 국내에 한 5개 정도가 돼요. 그렇군요. 동학 콩쿠르 같은 데에서 우승을 해도 줍니다. 아. 칠레에 가서 클래식 기타 연주회에서 우승하면 줍니다. 네. 삿포로 같은 데 가지고 경연대회 우승해도 주고 비엔나, 헝가리 이런 데도 줍니다. 그게 네. 클래식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되어 있는 전통 문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러한 42개의 그 병역 특례를 해 줄 때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세계의 문화의 주류는 팝이거든요.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네, 네. 이게 빌보드 이런 데 가가지고 1등을 하고 빌보드 상을 받고 아메리칸 어워드, 그래미 네. 어워드 이런 상들을 받으리라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다 빠져 있어요. 순수 예술만 들어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전통이나 순수 예술만 네. 클래식 같은 거만 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일을 내버린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어렵고 어마어마하냐면 전 세계 한글을 배우는 세계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세계를 뒤집어 놓은 네. 선진국으로 가면 두 가지가 이제 특징이 있잖아요. 네. 문화의 강국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군수물자를 파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문화 강국이 되어 있어요. 이제 네, 미국하고 어깨를 겨룰 네. 만큼 우리나라 군수물자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비행기, 전투기, 뭐 탱크 이런 것들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포 뭐 다 나가죠. 대한민국에 이 일을 낸 게 바로 BTS 같은 청년들인데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러한 BTS가 계속 나와야 돼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 42개 속에 우리가 이러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을 줄 때 그때 빠뜨려져 있었다. 공정하지 않다. 네. 지금 기준이 공정하지 않은 네. 거예요. 현행 네. 기준이.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바로 잡아보자. 그런데 네. BTS법이 아닙니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 이런 데 가서 네. 이제 1등하고 국가의 큰 이득을 이렇게 안기고 했었으면 국가에서 훈포장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훈포장을 받은 네. 국가가 또 심사해서 한 네. 아주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인정을 하자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BTS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계속 그렇습니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2의 제2의 제3의 네. 제4에 또 나오면 네. 국가적으로 좋은 것이지요. 네. 그래서 BTS 원포인트를 해서 이 사람만 주자는 법이 아니고 이러한 뮤직시언들이 세계를 네. 주름잡고 대한민국을 네. 세계의 주류의 문화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훈포장이나 이런 국가 기준에 의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네. 해주자는 것이지 BTS를 뽑아서 주자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네, 네. 두 번째 국가에 이득이 되는가 이 문제가 네. 따져봐야 돼요. 네. 어떤 문제냐. BTS가 서울에서 공연을 하면 18만 7천 명이 들어옵니다. 평창 올림픽 때 28만 명이 왔어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평창 올림픽에 외국 관광객이 28만 명이 왔는데 BTS가 한번 공연을 하면요 18만 7천 명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BTS가 온라인으로 공연을 하면 500억, 600억의 수수료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럴 정도군요. 또 그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면 2,690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어요. 현대경제연구원을 비롯해서 네. 두 군데서 연구한 걸 보면요. 또 두 번째 빌보드에 가서 한번 우승을 하면 1조 7천억이 나와요.
경제 유발효과가. 그렇게 높은 그 17회를 우승을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56조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고 BTS가 나오면서 문화의 수지, 네. 국제 수지가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렇군요. 한국의 소비자가 폭발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의 이득적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지 네. 감성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공정하고 공평한 네. 그 잣대의 기준 이 두 가지를 좀 봐서 네. 가야 된다. 근데 제가 이 법을 내놓고 욕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젊은 남성들이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좀 또 그분들 그 생각도 이해는 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해돼요. 이제 이런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네. 이런 설명을 모르셨었을 때는 네. 뭐 충분히 화나는 일이지요. 네. 충분히 화나. 그리고 네. BTS만 주장한 게 아니고 네. 이러한 법의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기준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제 설명 들으시면 그래서 그러는구나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얘기 하나만 해보죠. 이제 지방선거 이제 정말 뭐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순항을 하려고 지방선거를 지면 안 되고 이겨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예측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그 권력의 기반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국회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에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이 만나는 쇼를 가지고 그렇죠. 민주당이 뭐 평화가 왔네 하면서 그냥 맞아요. 그 참. 프랑카드 붙이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걸 균형을 좀 잡을 시간이 됐고 새로운 정부에 힘을 좀 이렇게 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거기에다가 검수완 박 같은 말이 안 되는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것을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통해서 나름대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을 세워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충청도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충청도, 충남북, 대전 이쪽의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대선 때 이겼죠. 네,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충청의 아들이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충청도도 항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는데 그 캐스팅 보트에 이겼었던 그 기운이 이번에도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정책의장을 지금 맡으시게 돼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또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실 텐데 앞으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해나갈지 포부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얘기해 주시죠. 당은 항상 약자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약자 편. 정치는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주고 억울한 거 있으면 풀어주고 힘들고 외로울 때 가서 손잡아주고 응원해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로 굉장히 고통을 받으셨고 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집중해서 이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정책의 포인트를 다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되신 이 성일종 의원을 모시고 이 검수완박 그리고 인사청문회 그리고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런 난관을 어떻게 헤치고 나갈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치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오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